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호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호프를 너무 재밌게, 정말 재밌게 본 관객 중에 한 명입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내가 왜 호프를 재밌게 봤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, 그리고 이 영화를 본 분들 중에서 이 좀 재미없다,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왜 나한테는 설득력이 없는지, 좀 더 오버를 하면은 이 영화를 한번 그렇게 비판하는 지점들이 왜 뭔가 관역이 잘못된 것 같은, 왜 어떤 점들이 그렇게 크게 뭔가, 음, 이제 그렇게 유효한 비판들이 아닌 건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변호 아닌 변호를 한번 해보고 싶은, 너무 거창한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본 이유들을 한번 계속 열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뭐 물론 그게 비판하는 지점들에서 좀 저도 뭔가 느꼈던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것들이 좀 재밌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, 이제 앞으로 뭐 얼마나 이제 떠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긴 얘기를 할 거니까 당연히 스포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지금 흥행은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. 200만,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하고 왔을 때 200만이 돌파를 했는데, 200만 돌파를 하는 거면은 이제 첫 주에 거의 뭐 승부가 난다고 보여지는데, 한국 영화의 특성상. 근데 뭐 200만이면은 이 정도면은 잘 뭐 엄청난 특이사항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흥행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영화의 힘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좋든 싫든 한번 진짜 굉장히 인상에 남는다. 그러니까 애매하게 좋고 애매하게 싫으면은 사실 그 영화에 대해서 굳이 우리는 잘 떠들지를 않는데, 이 좀 이제 약간 뚝배기를 깨는 영화였으니까 다들 이 말 한마디를 걸칠 수밖에 없다. 이 뚝배기를 깨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, 좋든 싫든 이 뚝배기를 깨냐 안 깨냐 그 자체로 사실은 그 또 영화의 완성도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또 결정되는 것 같아요. 호불호랑 다른 그런 또 완성도? 그쵸. 이렇게, 근데 이건 분명히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고, 난 이게 넷플릭스로 안 나와서 너무, 너무,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, 넷플릭스에 걸렸다면은 이 정도의 임팩트를 줄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, 뭐 시리즈물이어서 넷플릭스 있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, 뭐 물론 넷플에 뭐 했으면은 뭐 더 제한이 없었으려나?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걸렸어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분명 시네마적인 요소들도 너무 많고 하니까.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첫 번째로 내가 이 영화를 봐야 될 때, 그러니까 뭔가 이 감상을 재밌게 보려면은 뇌를 빼고 와야 된다. 이거 여기 이 나홍진 감독 영화라고 해가지고 어 막 무슨 이 엄청난 의미 부여를 막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정말 글러먹은 거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홍진 감독은 곡성 이후에 이 반작용으로 이 호프가 나온 거다. 뭐 물론 이따가 한번 이게 이 호프라는 이 영화의 연원이 어딘지는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긴 할 건데, 이 어떤 측면에서는 곡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호프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곡성이 나왔을 때 우리 잘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얼마나 많은 평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해석에 집중했어요. 해석. 뭐가 뭐고, 뭐가 어떻고, 어떤 게 뭐 맥커핀이고, 어떤 게 어떤 배우가 뭐 이 행동이 했을 때 연기가 뭐고, 뭐 이 내러티브가 뭐고, 이런 것들 엄청나게 너무 많은 그 해석들이 난무했는데, 물론 그거를 의도를 안 한 게 아니겠죠. 나홍진 감독은 그걸 다 이제 의도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해석을 했을 수가 없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조금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. 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, 나는 분명 이런 걸 의도했지만 이 영화 본연의 재미를 느꼈으면 어, 그런 의도도 굉장히 많았는데, 이게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냥
뭐 순서가 뒤바뀌었다? 왜냐면은 곡성도 어떻게 보면은 장르 영화인데, 장르 영화라면은 사실 장르로서도 너무 훌륭한 영화인데, 뭐 오컬트라든지 공포라든지 뭐 이런 모든 측면에서 장르에다가 그런 이제 또 한국만이 다룰 수 있는 토속적인 그런 한국만의 이 정서도 너무 잘 녹여낸, 이것도 이따가 좀 한번 얘기를 할 건데, 아무튼 이 한국인들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잘 녹여낸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장르적인 그런 성취들이나 재미들이 더 논의가 되고 뭐 했었으면 모르겠는데, 이게 너무 좀 삼천포로 빠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아예 그 그런 것들을 일체 배제를 시켜버리고, 나는 그러면은 그런 해석들이 나올 수가 없게, 뭐 물론 이제 뭐 해석들 나오겠지만 그런 해석들이 뭔가 헛발질일 수 있는 그런 장르에 한번 이 최고의 재미를 한번 극한으로 가보겠다라는 저는 그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. 이게 사실 근데 뭐 나름의 그래도 레퍼런스가 있다고 보는 게, 어, 이 전작에 대한 반작용으로 후속작이 나오는 게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거든요. 예를 들면은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공동경비구역 이후에 JS, JSA 이후에 나왔던 게 복수는 나의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공동경비구역은 굉장히 뭔가 감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웰메이드에다가 뭐 폭발하는 파토스가 굉장히 다분한 느낌이 있었던 영화라면은, 복수는 나의 것은 이렇게 드라이한 영화가 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미니멀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반대되는 대척점들의 영화들을 이제 감독들은 항상 찍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복수는 나의 것 이후에 나왔던 게 올드보이. 다시 뭔가 만연체스러운 표현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막 엄청 감정들이 들끓는 영화를 찍었잖아요. 이것처럼 호프도 곡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감독이 만든 거 같아요, 저는. 그러니까 뭐 물론 관객의 해석이 너무 많아서 질려버린 것도 있고, 본인 스스로도 너무 그런 곡성의 그런 이제 입혀놨던 이런 의미들보다는 그냥 진짜 자신이 찍고 싶었던 거는 그냥 질주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질주를 해서 계속 그 끝없이 달려가는 그런 느낌의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게 왜 하필 뭐 SF였는지, 그게 왜 괴수 장르였는지는 뭐 그거는 이제 좀 차치하고서라도, 뭐 어떤 장르가 됐든 영화 본연의 이 장르를 한번 구현을 해보고 싶었다. 이게 저는 굉장히 다분히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막 뭐 대사가 왜 뭐 정호연이 막 그러니까 괴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막 외치는 것들에 대해서, 대사가 구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크게 난 의미가 없는 것 같다. 그러니까 뭐 대사가 구릴 수도 있는데 거기서 뭐 마지막 대사도 뭐 내 머리가 정리가 안 돼 뭔가 이런 것들도 대사가 좀 구리다, 이런 것들도 난 뭐 그럼 뭐 거기서 뭐라고 해야지 뭔가 좀 그 마음에 들었으려나?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, 음,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의도 자체는 너무 장황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. 그냥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볼 때 어느 순간 내가 그 놀이공원 갔을 때 이제 우리 극장에서 타는 놀이기구들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. 그러니까 극장에 보면서 막 덜컹덜컹거리면서 하는 그런 또 특유의 그 카타르시스를 주는 영화들이 있는데, 그런 느낌을 또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추격신이나 이런 것들에서 막 정말 계속 쉴 새 없이 이렇게 몰아치는 느낌이 들 때, 뭔가 에버랜드나 이런 데서 타는 그런 느낌의 영화적인 느낌도 있었다. 물론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우리가 이제 교훈을 뭐 얻거나 이제 인생에 뭐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영화들보다 열등하다,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. 왜냐면 그런 재미를 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.
그렇게 장르적으로 우리가 뭔가 굉장히 재밌는 것 추구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. 아무튼 이 영화는 그래서 뇌를 빼고 그냥 느껴야 되는 거지. 뭐 여기서 뭐 대사가 어떠니 뭐 내러티브가 구리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. 이야기에 신경을 썼는데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좀 감상이 방해가 됐다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애초에 이거는 뭐 이제 이야기랄 거 뭐 내러티브를 신경 그렇게 쓰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장르적인 부분에서만 굉장히 집중을 한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좀 리듬을 맡겨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곧 이어서 하는 게 이제 그 전제를 이제 일단 두고 본다면은 왜 이 영화가 이렇게 특별할 수밖에 없냐? 그러면은 이 한국화 한국 그러니까 토속적인 거. 이거 정말 너무 놓칠 수 없는 포인트다. 그러니까 괴수가 날뛰는데 이게 80년대 DMZ 근처의 마을이다. 여기서 오는 그 불협화음. 어떻게 보면은 그 기괴함. 그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영화를 별로 재미없게 본 사람들, CCM 뭐라 해야 되지? 좀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들은 여기서 취향이 갈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괴수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봐왔던 이 SF나 액션 장르나 이런 돈을 좀 많이 쳐바른 영화에서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어 다들 막 되게 좀 뭔가 기승전결이 있고 과학자들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고 그냥 갑자기 그냥 시골 읍내에서 그 읍내에서 이제 괴물들이 뛰어나가고 막 다 사람들 죽고 하는데 이제 뭐 거기 읍내 다 단층 1, 2층 건물에다가 뭐 무슨 영양원 있고 뭐 라싸 양복점 있고 어? 그 뭐야 또 뭐 멸공 표들 막 있고 막 한우들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불협화음이 느껴지는 근데 나는 이게 사실 불협화음이란 불협화음이지만은 이 괴물들이 이런 장르 이 괴수들이 나왔을 때 이 한국 애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갑자기 포터를 끌고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막 거기서 선글라스 끼고 그 머리 끄매고 있고 이게 막 그런 정서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이런 재미있는 오락 영화가 있다면은 난 거기에 재미가 더 배가가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외국인 그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괴수 영화를 좋아하는 애들은 분명히 이 영화를 다 대부분 좋아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한국에서 몇십 년을 산 그 네이티브 코리안들이 느끼는 그 감성을 얘네들이 느낄 수가 있겠냐 이거죠. 못 느낀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동전의 양면인 것 같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재밌는 부분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게 또 아니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뭐 괴물이 있었을 것 같고 2006년도에 봉준호 감독의 상강의 괴물이 나왔을 때의 그 기괴함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움 이런 느낌들이 난 이 여기서도 한번 또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느껴졌는데 물론 좀 또 정반대의 스토리긴 하네요. 그때 괴물은 인간의 아이를 뺏어가 가지고 인간들이 그 괴물이 뺏어간 아이를 찾는 거라면은 이거는 또 괴물이 오히려 그 아이를 인간들한테 뺏겨 가지고 그 인간들한테 뺏긴 아이를 찾아가면서 이제 그냥 그 지구가 어떻게 쑥대밭이 되는 그런 내용 그거 좀 재밌는 포인트긴 하다. 괴물들이 이제 오히려 외계인들이 인간들한테 뭔가 본인들이 찾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모티브인 것 같습니다. 어떤 영화에든지 간에 이 하이드 앤 시크가 되게 정말 재밌는 그 이야기의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숨고 찾고 뭐 꼬리에 꼬리를 물리고 뭐 가위바위보 하는 이 상황에서 관객들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
뭐 아무튼 이제 이 한국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이 장르에서 한국화가 된 이 장르가 나는 너무 뜻깊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일본에는 고질라 같은 시리즈가 있는 거고 하니까 사실 걔네들은 또 그 장르를 굉장히 발달을 시켰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잘 없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아쉽다면 아쉬운 건데 이 정도의 퀄리티의 액션이 나오는 영화가 있다면은 나는 이거는 진짜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뭔가 막 좀 촌스럽다고 촌스럽지도 않았고 뭐 이게 뭐 촌스럽다 욕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그냥 이 디자인 프로덕션 디자인이나 이런 게 너무 뭐 성의가 안 보인다 뭐 그런데 뭐 VFX 이어서 뭐 VFX 뭐 얘기하면은 뭐 너무 티가 근데 난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뭐가 티가 물론 나도 좀 아쉬웠던 게 무슨 맨 처음에 나왔던 머리카락이 있는 괴물이 그 네 발로 뛰어 다닐 때 그때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만 그때 이후에는 뭐 크게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들이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가 또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어 이게 대낮에 찍은 장면들이 대부분이잖아요. 제가 뭐 되게 얼핏 주워 들은 그런 상식으로는 이 VFX 쪽에서는 이제 밤에 찍으면은 그 뭐 티가 좀 덜 나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. 제작비가 절감이 됐나?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나 봐요. 밤 장면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좀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밤 장면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냥 냅다 질주만 하잖아요. 그냥 대낮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 영화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? 더 뭔가 이 대포, 무대포 정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. 근데 이제 나는 다 떠나서 이제 원래 하려고 또 했던 얘기가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,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좋아하냐 호불호를 갈리는 게 난 그거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것만 봤을 때 뭔가 영화의 스펙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?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가진 이 영화의 이 캐파라고 해야 되나? 그거 자체는 오토바이로 치면은 이제 그 대림 CT 정도가 되는 거죠. 대림 CT 정도가 되는데, 나홍진은 이 CT를 가지고 관객을 뒤를 태우고, 막 한강 다리를 건너고, 막 국도를 가고, 막 뭐 드리프트를 하고, 막 말도 안 되는 그냥 인간 차력쇼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누군가에 따라서는 이게 뭐지 싶으면서도 너무 싫을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나 허리 나갈 것 같고 이거 뭐 하는 거냐. 근데 나는 이걸 CT를 가지고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체급에 비해서 막 이렇게 엄청난 소동극을 벌이는 것 자체가 나는 근데 그거 자체로도 너무 재밌고 평가해 줄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내가 계속 이 영화를 말하면서 이 나홍진 감독 위주로 얘기하는 거 자체로도 어떻게 또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영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감독이라는 창작자가 이 지휘를 하고 있다? 뭔가 이거를 잡고 있다? 중심을 잡고 있다? 이런 게 너무 굉장히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일례로 얘기했던 그 대사도 괴물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. 뭔가 이런 대사들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뭐 이거 좀 N적인 측면인 건가? P적인 측면,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이런 대사는 내가 봤을 때는 그 뭔가 마블이나 DC처럼 수십 명의 뭐 작가들이 둘러붙어가지고 만드는 영화에서는 솔직히 나는 불가능한 대사라고 보기는 해요.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영화들은 헐리우드의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영화들은 분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. 분업이 잘 되어 있고 각각 뭐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뭔가 그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되게 딱 뭔가 그 이런 것들이 최종 결정권에서 뭔가 감독의 손을 떠나는 부분들이 솔직히 나는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호프라는 영화도 너무 잘 만들어진 게 그 홍경표 촬영 감독이며 무술 감독이며 뭔가 미술이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최고의
인력들이 가서 만들어서 그런 건 당연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종적으로는 이 감독의 이 지휘 아래 움직이고 이런 게 이제 결국에 느껴진다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평론들이 이 결국엔 나홍진의 이 취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블이든 DC든 헐리우드의 대규모의 작품들을 보고 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감독을 뭔가 비판하기보다는 그 제작사를 또 비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뭐 프랜차이즈 영화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.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런 한국적인 요소를 차치하고서라도 그 지점에서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라는 거죠. 이렇게 대규모의 뭐 물론 헐리우드 영화에 비하면은 그렇게 대규모도 아닌 거긴 한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큰 규모의 자본이 투입된 영화인데 한 사람의 의중이 이렇게 너무 짙게 배어나는 이거가 나는 그게 뭐 마음에 안 들면 되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. 그냥 저 사람 혼자 이 취향대로 찍는다는 게 이게 너무 좀 사실 영화 산업 자체가 건강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. 근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향이 맞다면 근데 난 그게 되게 좀 놀라운 부분들은 이렇게 대규모 영화를 찍었는데 사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영화도 뭐 아닐 것이고 뭐 그러니까 전 세계 대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헐리우드만큼의 흥행을 담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뭐 슬래셔 장르도 갖다가 사실 감독이 굉장히 본인 스스로 그냥 그 변태라고 나 변태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너무 많은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자체가 그 요즘에서 그렇게 잘 찾아볼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영화, 네, 더 이상 그 노빠꾸인 영화들을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점들이 막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저는 그냥 뚝배기를 깨는 영화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. 나홍진 감독은 정말 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서 또 결국에는 이제 네, 이렇게 음, 하나만 더 나홍진 감독의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가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이 영화의 연원은 사실은 지금 계속 또 뭐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모티프가 된 사건은 그 우범고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오래된 사건인데 이게 우범고원이 그 당시에 이제 시골에서 제가 지역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시골에서 순경이었는데 뭐 본인의 보통 그런 좀 그 안 좋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제 총기 난사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, 이 사건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나홍진 감독이 차기작을 얘기를 할 때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몇 번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었어요.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우범고원이라는 인물이 살짝이 아니라 거의 뭐 많이 투영됐을 것 같은 되게 중요한 인물이 나오거든요.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인물이. 영화에서 뭔가 발달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인물이 보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음, 그래서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감독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. 우범군 사건을 하고는 싶은데 이게 너무 좀 뭐 그 피해자 분들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너무 또 실화 바탕이면은 사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 작품으로 뭔가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들을 좀 장르적으로 더 극대화를 시킨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음, 그 사건을 좀 더 뭔가 지금이랑은 전혀 방향이 다르지만은 그 느낌이 원래 그 영화에서 만들고자 했던 그런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.
그리고 이야기할 부분이 또 이제 결국에는 배우들인 것 같습니다. 배우들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, 역시 황정민 배우는 너무 잘하니까. 사실 황정민 배우가, 난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 장르나 어떤 특정 역할을 가면은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이 매너리즘에 좀 빠지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사실 그 애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는, 매너리즘의 표현이라는 게 좀 어색한가? 아무튼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맡은 배역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여줄 수 있는 이 연기의 스펙트럼이 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에서 좀 이제 계속 봐왔던 모습들이 어떤 측면에 어떤 장르나 이런 것들에서는 더 뭔가 그 좀 피로감을 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이런 또 새로운 부분에서는 새로운 느낌의 영화에서는 그런 피로감이라든지 좀 물렸던 부분들이 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역시 기본을 하는구나라는 연기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당연히 정호연 배우는 좀 연기가 사실은 투박하다면 투박할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때 나홍진 감독은 뭐 고도의 그런 그 감정선이라든지 뭐 어디 가가지고 여우주연상 받을 그런 연기를 요구할 역할도 아니고 하니까 그 이제 결국에는 배우가 느끼는 기럭지라든지 외향적인 느낌을 많이 추구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정호연 배우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약간 툼레이더의 그 안젤리나 졸리도 생각이 나고 여전사 액션 스타도 생각이 나고 다른 뭐 악녀의 김옥빈이 추구했던 그런 느낌의 어, 배우 캐릭터가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좀 진짜 완벽하게 구현이 된 것 같다. 그 총기 액션을 할 때도 예, 맞아. 총기 액션도 정말 난 너무 잘 찍은 것 같아. 이 총기 액션을 이렇게 잘 찍는 잘 찍은 영화가 거의 뭐 마이클만의 히트 이후에 처음 아닌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게 처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찍은 총기 난사 장면들이 정말 계속 쭉 있고 그쵸. 그리고 정호연 배우 너무 어 진짜 그 기럭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독이 요구하는 그런 딱 느낌을 잘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막 이 배우가 연기가 투박하고 이런 거는 그분이 뭐 연기가 아직 부족해서 이랬던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게 디렉션이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진다. 네,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나는 또 당연히 얘기를 하고 싶은 배우 이면식 배우. 그 이면식 배우님은 진짜 이렇게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에너지나 이런 측면에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런 장광설 연기를 하시는데 나는 근데 사실은 이면식 배우님도 너무 연기를 잘하셨지만은 장광설 장면에서 난 변희봉 배우가 생각이 났어요.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변희봉 선생님을 이제 어, 연기를 해서 그 장광설 일장 연설을 하는 그 장면들을 몇 번 찍으셨는데 플란다스의 개도 있었고 괴물에도 있었고 그런 장면들의 영향을 받은 게 난 조금 느껴지긴 했습니다. 나홍진 감독이 그거를 의도했는지 의식했는지 뭐 아예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장광설 같은 이게 뭔가 한국 영화의 또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느낌의 이 연설을 하는 게 되게 또 재밌죠. 어떻게 보면 배우의 개인기에 어, 그 모든 거를 이제 위임하는 그런 씬인 건데 그만큼 또 이면식 배우님은 그 가닥이 있으니까 뭐 보니까 뭐 좀 대사를 못 외우셔가지고 뭐 프롬프트를 보고 했다고는 하시는데 뭐 연세가 좋게 되시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 배역을 변희봉 배우님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변희봉 배우님이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는데 안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.
근데 박영규 배우는 왜 잘렸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어떤 역할이었을지. 이게 뭐 시리즈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드러내도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그리고 결국에는 그 진짜 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주목해야 할 배우는 그거죠. 외계인을 결국 이 모든 시발점이 된 외계인을 그 죽여버린 그 시골의 이상한 변태 총각인 건데, 아, 그 배우가 아까 내가 말했던 우범곤의 모티브가 돼서 나온 인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배우입니다. 그 배우가 저는 진짜 음, 그 눈깔이 돈 그 연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구현을 했는지 그 뭔가 분장도 분장인데 그 입맛 다시는 그 재수 없는 소리 하며 그 흰자 눈 흰자 위 치켜 세우고 막 하는 것들 뭐 모션 이런 것들 대사들이 또 그렇고 되게 기분 나쁜 그런 연기를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감독들은 그런 배우들을 어떻게 찾는 건지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근데 한국 배우 풀도 솔직히 그렇게 넓지가 않을 텐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진 배우들이 이렇게 점점 스물스물 나오는 것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,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조인성 배우도 어, 그 긴 기럭지로 너무 멋진 그 말 체이싱 장면을 정말 잘 찍은 것 같습니다. 아, 그쵸. 말 체이싱 배우 그 사냥꾼한테 이제 이렇게 그 뭔가 이제 구해지는 장면도 뭐 길이 남을 그런 명 장면이 탄생을 했고, 아, 그런 다음에 이제 당연히 외국 배우들, 아, 마이클 파스벤더가 제일 좀 목소리가 딱 나왔을 때 되게 좀 반가우면서도 아 드디어 마이클 파스벤더 나왔구나 싶으면서도 진짜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국을 배경을 했던 영화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것도 외계인 목소리로 나오니까 확실히 마이클 파스벤더는 또 이제 목소리가 또 좋으면서도 그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있는 그 배우이기 때문에 확 그게 이제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다른 뭐 한류 배우들도 되게 연기를 잘 하신 것 같고, 아, 그쵸. 배우들도 정말 좋은 연기를 잘 펼친 것 같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, 네, 음, 어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또, 제 영화 전체적으로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거는 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났던 또 의외의 영화가 그 카터라는 영화인데 이게 카터가 모든 사람들의 뇌에 잊혀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게 그 주원 그 주연의 영화인 건데 넷플릭스로 올라왔고 그 김병원 감독 그 나는 액션 배우다라는 악녀 아까 말했던 악녀라는 그 영화도 찍으셨던 감독이 찍은 건데 이 영화의 특징이 그거거든요. 그 원씬으로 쭉 가요.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편집이 없이 그냥 쭉 그 영화는 쭉 이제 편집 없이 원샷으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영화에 거의 그냥 또 따라해서 만든 건데 뭔가 그 영화의 리듬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 계속 쉴 새 없이 액션 장면들이 펼쳐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근데 사실 그 영화는 뭐 그렇게 딱히 막 재밌거나 한 부분도 없고 그냥 한 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킬링 타임 용이었는데 또 이렇게 몰아치는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그 영화가 한번 떠올랐었던 게 굉장히 네,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 이 영화를 좀
되게 호불호가 있는 영화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 더 보고 계속 몇 번 기회가 된다면 극장에서 내릴 때까지 몇 번 한 번 더 보러 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음, 카타르시스를 주는 영화가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, 뭐 뭔가 관객들을 오로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든 오락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진짜 블록버스터 여름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다 마무리를 한 것 같고, 아무튼, 네,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